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산 다 봤어요. 어디로 가게 해요? 선생님 아까 지도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서울에 있다가 금강산 쫙 보고 그 다음에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산만 계속 보랴? 이제 바다로 가자 하면서 바다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바다 쪽으로 가기 전에 선생님 얘기 잠깐만 듣고 갈게요. 주로 아까 산을 봤을 때는 화자의 어떤 모습이 많이 나오냐면 위정자로서의 모습, 위정자가 어려우면 정치가로서의 모습, 관찰사로서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 선정할 거야, 임금 그리워, 그 다음에 나라가 걱정돼,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다가 바다로 가게 되면 화자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 산에 가면 뭔가 정신적으로 의지적이고 좀 이런 모습이라면 바다에 가면 좀 풀어지면서 이렇게 노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바다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위정자로서의 모습보다는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술도 먹고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고요.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화자의 태도 변화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바다 쪽으로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선생님 벌써 절반 가까이 우리 왔어요. 산만 늘 보랴? 맞죠? 지금까지 뭐만 봤어요? 금강산 봤잖아. 금강산만 계속 보랴? 어디로 가자? 동해로 가자꾸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자꾸나 라고 하는 거죠. 산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시험에서 시간 순서대로 배워라라고 한다면 이 많은 걸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고향에 있다가 임금님께 인사하고 산 보고 그 다음에 요런 말 한번 해주고 바다로 가게 되고 꿈꾸고 갈등 해소하고 이 순서의 흐름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바다로 가자꾸나. 남여 중요합니다. 남여가 무슨 뜻이게? 가마라는 뜻입니다. 화자는 가마 타고 이동해요. 왜 선생님 중요하다고 할게요? 화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겠죠. 가마를 탔으니까 양반이에요. 화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시어 남여 되겠습니다. 남여를 타고 완보 천천히 걸어서 어디로 갈게요? 산영루, 누라고 하는 것도 누각이에요. 정자 같은 거 여기에 탁 올라갔어요. 그 다음 문장 진짜 중요해. 영농벽계, 여러분은 개만 색칠하세요. 슈성대교, 교만 색칠하세요. 해석 먼저 할게. 개는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는 세조자죠. 새라는 뜻이에요.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하는 듯, 원 조심해, 원하다의 뜻이 아니다 얘들아. 원망하는 것만 같대요. 원망하는 듯. 내가 산에 있다가 바다로 이동하는데 시냇물이 울면서 새가 울면서 가지마,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대. 설마 시냇물하고 새가 무슨 이별을 원망하겠어? 뭘까요? 화자의 감정이입이죠. 너무 중요하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죠. 감정이입. 이별을 원망하는 거 누구야? 정철 나야.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해서 마치 네가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감정이입이고요. 이것도 됩니다. 주객전도식 표현도 돼요. 뭘 새하고 시냇물이 이별을 원망했겠어. 내가 원망하는 거지. 내가 아쉬워하는 거지. 내 마음을 오히려 그쪽에다가 투영한 거죠. 뒤집어서. 그래서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돼요.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 내 마음인데 마치 상대방의 마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영농벽계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흐르는 시냇물 전부 다 수식어예요. 슈성대도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는 새예요. 그럼 포인트가 어디 있게? 개하고 교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 감정이입이 이루어진 시연 해놓고 1번 영농, 2번 벽계, 3번 슈성, 4번 대도 하면 뭐만 찾아야 돼? 벽계와 대도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은 뭐만 기억해도 돼요? 개와 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별을 원망하는 것만 같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겠죠? 전기를 떨치니 막 깃발이 막 넘노는 거예요. 왜냐면 양반이잖아. 관찰사의 행차니까 화려한 이동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기를 떨치니 5가지 색깔이 막 넘노고 있고요. 고각, 붓과 피리를 섞어보니 막 바다구름이 다 거치는 것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사는 모래예요. 모래, 길에, 니근은 익숙한 이런 뜻이에요.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누구를 태우고 가게 해요?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싣고 간대요. 말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취한 신선이 타고 있어. 누구겠니 얘들아? 정철, 화자 자신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갔죠? 자기를 뭐에 비유한 거야? 신선에 비유한 거죠. 이해갔어요? 신선 사상 알 수 있어요? 자,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바다를 옆에 두고, 바다 옆에 있을 거고요. 어디로 갈게요? 말이 해당화 꽃밭으로 들어갔더니 꽃밭에 있던 백구, 갈매기가 놀라서 후루룩 날아올랐겠죠. 그랬더니 정철이 뭐라고 하냐면 백구야, 날아가지 마. 내가 너의 벗인 줄, 내가 너의 친구인 줄 어찌하니?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백구와 내가 친구인 것처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죠. 뭐가 되는 거야? 물화일체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갔죠? 만약에 시험에서 이 부분과 어울리는 시조를 찾아라고 하면 뭐 찾아야 돼? 화자가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물화일체의 시조를 찾아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백구는 갈매기를 얘기하는 거야. 갈매기야, 날아가지 말아라. 내가 네 친구인 줄 어찌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화일체 사상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금낭굴 돌아들어서 이번에 어디 갈게 해요? 총석정이라는 곳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총석정 가서 뭐 받게 해요? 기둥 봤어. 기둥. 굉장히 신기한 기둥을 봤는데 이 총석정에 가면 기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육각형인가 봐요. 몇 각형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칠각형 같다? 지금 다시 그려볼게요. 육각형 기둥, 요렇게 기둥들이 있어요. 육각형 기둥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쉬워요. 금낭굴 돌아들어서 총석정에 올라갔는데 배공루 남은 뭘 받게 해요? 기둥 봤다고요. 기둥 몇 개? 4개. 기둥 넷이 서 있구나. 기둥 멋있잖아. 우와 멋있다. 공슈의 성룡인가? 공슈? 중국의 유명한 명장이에요. 장인이에요. 중국 장인의 작품인가? 진짜 멋있네. 귀부, 귀신 도끼로 다듬었나?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뭐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태야 육면, 몇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면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늘, 땅, 사면 이렇게 돼서 온 세상, 우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연히 생겨난 기둥인데 거기다가 6면이기까지 해. 너가 굳이 구태여 6면인 것은 뭘 상징하는 거야? 혹시 우주를 상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그 다음 간다. 고성을 저만치 두고 이번에 어디 갈게요? 삼일포라는 곳을 갔어요. 삼일포가 이름이 왜 삼일포게? 그 유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신라의 화랑 4명이 3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래요. 신라의 화랑이 3일 동안 머물렀던 곳. 그래서 삼일포예요. 볼게요. 고성,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요? 강원도의 해안가 지방까지 거의 왔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망양정이란 정자에서 끝날 거예요. 고성을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왔더니 단서, 붉은 글씨가 거기 남아있어요. 단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붉은 글씨가 아직 남아있는데 붉은 글씨는 완연, 뚜렷한데 분명한데 여기서 놀았다는 사선 조심해 얘들아. 신선 아니야. 신라의 화랑이야. 화랑 4명의 화랑이야. 신라시대의 화랑 어디 갔어? 다 죽었지. 이제 없지. 조선시대인데 화랑은 어디 갔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남겼을 법한 붉은 글씨는 그대로 있는데 화랑은 어디 갔니?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그래서 이름이 뭐게요? 삼일포예요. 이름에 유래가 나와 있어. 사흘은 며칠이야?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다 얘들아. 사흘은 3일이야. 3일을 머문 후에 어디를 또 갔을까라고 신라의 화랑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얘들아 신라의 화랑은 죽었잖아. 죽은 사람을 떠올리는 걸 뭐라 그래요? 추모라고 하죠. 그래서 추모적인 성격이 있어요. 추모. 신라의 죽은 화랑들을 떠올렸어요. 어디 갔을까? 선유담, 영랑호 거기가 있었을까? 아니면 청간정, 망경대 몇 곳에 머물렀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서 머문 다음에 어디 갔을까 그들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화랑을 떠올려 보는 것이 어디예요? 삼일포라는 곳이 되고요. 뭐가 나와 있다고? 삼일포의 유래가 나와 있다고요. 됐지요?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이화는 벌써 지고 우와 뭐를 알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이화가 무슨 꽃이니 얘들아? 백꽃이에요. 백꽃이 벌써 졌다는 것은 벌써 이제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고 늦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늦봄, 뭐 초봄, 늦봄 아니면 초여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
낙산사라고 하는 곳에 동쪽 언덕으로 가서 이번에 어디에 올라갈게요? 의상대. 선생님 대로 하면 또 이렇게 높이 올라온 곳이라고 했죠? 의상대는 밑에 뭐가 보이게요? 바다가 보여요. 지금도 있어요. 의상대에 올라앉아서 뭐를 보려고 하게요? 일출. 해 뜨는 거 보려고 언제 일어나야 돼? 해 일찍 뜨잖아.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미리 기다리는 거예요.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의 일출? 의상대에서의 일출 장면을 이야기할 거예요. 밤중에 일어났어요. 드디어 해가 뜹니다. 여러분 해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갑자기 온 세상이 막 붉은색으로 일렁일렁 거리는 것 같더니 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해가 툭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이야기할 거예요. 상운, 상서로운 운, 구름이죠. 구름이 막 일어나는 것만 같고요. 상서로운 구름이 지피는 등 6마리의 용이 받치는 듯 이런 뜻이에요. 상서로운 구름이 막 일어나는 듯 6마리의 용이 막 받쳐주는 듯 바다를 떠날 때는 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다야. 바다를 이렇게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만국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드디어 뿅 하고 떴어요. 천중에 치뜨니 이렇게 된 거야. 뿅 하늘 가운데 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천중에 치뜨니 이 부분 시험에 나온다. 선생님 나온다고 했어. 호발을 해리로다 그랬어요. 호발이 뭐냐면 먼지 아니면 아주 작은 털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먼지를 옛날 말로 해다 하면 세다라는 거거든요. 세다.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하늘 가운데 해가 치솟아 뜨니까 먼지를 셀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가 이렇게 뜨니까 너무 밝아서 먼지를 셀 수 있을 것만 같다죠. 그러면 해리로다를 의역하면 문맥상 무슨 뜻일까요? 문맥상 먼지를 셀 만큼 무슨 뜻이야? 밝다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이번에 해다는 밝다예요. 그런데 이따가 해다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때는 밝다가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일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먼지를 셀 만큼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진짜 중요해 얘들아. 완전 중요해.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얘들아 옛날에 리을세라는 뭐라고 해석하게 해요? 뭐뭐 할까봐 두렵구나. 꼭 기억해야 돼. 뭐뭐 할까봐 뭐라고 해석하라고? 두렵구나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그럼 뭐 할까봐 두렵게? 널구름, 여다는 지나가다야.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봐 걱정된대. 선생님 볼까요? 지금 해가 떴죠. 해가 뿅 떴어요. 얘가 해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구름이 해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널구름이 되는 거죠. 널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해를 가릴까봐 걱정된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하늘에 떠있는 해 누구를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고전시가에서 해는 누구예요?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럼 임금을 누가 가릴까봐 걱정돼 누굴까요? 널구름은 간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혹시 간신이 임금님이 선정을 하시는데 그 시야를 가릴까봐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알려줄게요. 시험 문제 알려줄게. 널구름이 간신으로 나오는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시조. 어떤 시조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높이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덤나니. 기억나죠 여러분? 여러분 시조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시조 파트 가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시조가 딱 하나 있어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뭐예요?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무심하다는 말은 욕심이 없다 이런 뜻이야.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 허랑하다, 뻥이다, 거짓말 같다. 왜냐하면 걔가 중천에 높이 떠서 권세가 높은 거야.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임의로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권세를 막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왜 굳이 따라가서 누구를 덮는데요? 광명한 날빛 누굴까요? 햇빛이요, 햇빛. 왜 햇빛을 따라가며 가리니? 라고 얘기하는 시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널구름은 임금을 따라가면서 가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신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널구름도 간신이어서 널구름의 의미가 동일한 시어는 하고 물으면 아까 그 시조에서 널구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읊어준 시조 있죠? 이 시조는 사실은 누구를 풍자하기 위해 지었냐면 신돈, 신돈을 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돈을 간신으로 보고 그 간신을 구름이라고 표현해서 쓴 시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 알려드렸어요. 널구름은 간신이에요. 간신이 임금님 해 근처에
나라에 머물까봐 걱정된다라고 했으니까 한자성어 모두 돼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 우국충정 모두 되겠습니다. 널구름, 간신 잊지 마세요. 간다. 그 다음에 시선은 누구냐면 이태백이에요. 이태백 지금 없겠죠?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는 침과 가를 한 뜻이야. 침과 가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얘는 사람들이 남긴 훌륭한 말이나 글, 문장 이런 것도 해타라고 비유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태백은 어디 가고 이태백이 남긴 유명한 글만 남아있느냐. 아마도 그 글 속에 천지간의 굉장한 소식을 자세히도 적어 놓았구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본 거예요? 의상대에서 해 뜨는 거 봤어요? 해 떴어요? 혹시 간신 같은 열구름이 해를 가릴까봐 걱정했고요. 이거와 연관지어서 이태백이 쓴 시를 한번 떠올린 겁니다. 됐죠? 열구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계속 이동합니다. 사양현산, 산이에요. 그냥 산 이름. 사양현산의 턱축은 뭐냐면 철쭉이에요. 철쭉. 선생님이 왜 보고 넘어가냐면 철쭉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감을 보여주기 좋겠죠. 늦봄이에요. 늦봄. 철쭉을 잇따라 밟아서 무늬 봐라. 잇따라 밟아서 뭐를 타고 가냐면 륜, 마차 뭐 이런 건데 우계지류는 뭐냐면 신선이 탄다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뭐인 것처럼 신선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슨 사상이 있어요? 신선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 시어예요. 신선이 탄다는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갈게? 경포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자가 어디로 가요? 경포. 얘들 경포 가면 뭐 있게? 경포 호수 있고 그 다음에 동해 바다를 보게 될 거야. 동해를 보게 될 거예요. 경포로 내려가니까 경포 호수 먼저 본다 얘들아. 요거 경포 호수야. 경포 호수. 심리빙환, 빙이 무슨 빙자냐면 얼음 빙자예요. 그 다음에 환자가 무슨 환자냐면 비단 환자야. 심리나 펼쳐져 있는 얼음 비단을 다리고 또 다려 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만큼 어떠하다는 거예요? 잔잔하다는 거죠. 얼음 비단을 다리고 또 다려 놓은 것처럼 장송, 큰 소나무겠죠? 소나무가 울은 울창한 속에 실컷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럼 경포호수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계속 뭐가 있겠니? 소나무가 있겠죠. 이 안에 잔잔한 물결이 있는 거죠. 하나도 구김살이 없는 모습이어서 심리빙환, 얼음 비단을 다리고 또 다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컷 퍼져 있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또 나왔지. 선생님 나온다고 했었죠? 모래를 해리로다. 모래를 셀 것 같다. 선생님 해다는 뭐라 그랬어? 세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들아 이번에는 경포 호수 물속에 있는 모래를 셀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물이 어떻다는 뜻일까요? 막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문맥적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막다가 되게 되는 거죠. 아까는 어디 있었냐면 해 뜨는 장면에서 있었거든요. 해가 천중에 공중에 딱 솟아 뜨니까 호발을 해리로다라고 얘기했죠. 호발은 먼지였죠. 먼지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밝다. 해가 밝다였다면 이번에는 물속에 모래를 셀 수 있을 것만큼 그만큼 물이 막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다는 세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밖에요? 경포 호수 발사요. 그 다음 고주, 한 척의 배예요. 배주자거든요. 배 한 척을 띄워서 어디 갈게요? 이번에는 정자 위에 올라가니 뭐 배를 타고 정자에 올라갔다는 건 아니고요. 배를 타고 내려서 이제 정자에 올라가니 강문교 다리겠네요. 저기 다리가 넘은 곁에 뭐가 보일까요? 대양이 보인대요. 이번에 있는 거 뭘까요?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동해를 얘기하는 거죠. 동해가 거기로다. 동용한다. 뜻 기억하세요? 조용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동용한다 뭐라고요? 조용하구나. 기억해라. 조용하구나. 이 기상. 이 분위기 굉장히 조용하구나. 활원한다. 멀고 넓구나 이런 뜻이에요. 멀고 넓구나. 저 경계. 그 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면 수평선 저기 멀리 보일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저 경계. 이독은 아까 도곡이었나요? 뭐뭐 보다 이런 뜻이었죠. 이것 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야. 여기 보다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고 여기가 뭐라는 거야? 베스트. 여기가 가장 많이 갖춘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춘 데가 어디 있단 말이야? 서리법 없다는 거야. 여기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야.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라고 해서 여기에 얽혀있는 홍장고사를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지금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홍장은 기생 이름이에요. 여기 강원도에 감사로 부임했던 남자가 여기 있는 기생을 좋아했어. 근데 자기 임기가 끝나서 떠나갈 때가 되니까 자기 친구가 무슨 장난을 쳤냐면 네가 좋아했던 기생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슬퍼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야. 배를 태워서 마치 걔를 선녀인 것처럼 분장해서 여기 경포호수에서 쫙 이렇게 다가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있던 이 사람이 선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뿅 반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죽었다고 하던 그 홍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장난을 쳤던 적이 있어. 경포호수에 얽혀있는 이야기인데 경포호수에 얽혀있는 홍장 기생 고사가 옛날 이야기가 야단스럽다고 하겠어. 이 얘기는 뭐냐면 경포호수가 너무 고요해. 이 고요한 거에 비해서 그 이야기는 너무 야단스러워. 어울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호수가 어떠하다? 고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강릉. 이번에 강원도 가면 어디도 있어요. 강릉이라는 도시 있잖아. 강릉 대도에 풍속이 좋대요. 뭘 게 뭐가 있어. 풍속이 좋으시고 좋다를 이렇게 쓰면 좋다란 뜻이고요. 좋다라고 쓰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깨끗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어쨌든 풍속이 좋대요. 뭐도 있게 해요. 뭐예요? 절개가 있는 여성들 뭐 얘기하는 거야? 뭐 연려, 그 다음에 효자들 이런 문들이 뭔가 연려문 같은 거, 효자를 기리는 문 같은 거 이런 게 고을마다 널려 있대요. 굉장히 풍속이 좋은 거 맞네요. 마을마다 널려 있으니 비옥가봉 어려워하지 마세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면 돼. 태평성대가 지금도 있다고 하겠구나. 강원도의 풍속이 좋대. 강릉의 풍속이 좋대. 뭐 연려, 그 다음에 효자 뭐 이런 것들을 기리는 문들이 고을마다 있으니까 풍속이 좋고요. 태평성대가 지금도 있다고 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진주간 죽서루 하고 있으니까 어떤 누각이에요. 정자 같은 건데 그 앞에 물이 흘러갈 거예요. 진주간 죽서루의 50천에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가게 해요? 태백산 그림자를 담아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태백산맥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흘러가는 물은 동해 쪽으로 갈 거예요. 동해로 가는데 얘 무슨 생각할까요? 너 동해로 가는 거야? 나 그 물의 방향을 바꿔서 차라리 한강에 목멱에 닿게 하고 싶다는 거야. 얘들아 목멱이 어디게? 남산이다. 남산. 한강에 있는 남산에 닿게 하고 싶어. 이유는 거기 누가 있으니까? 임금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임금을 그리는 마음? 그래 맞아. 연군지정 되는 거예요. 연군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물이 태백산맥 넘어갔기 때문에 물이 동해 쪽으로 흐를 텐데 나 그 물의 방향을 바꿔서 서울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 왜냐면 서울의 임금에게로 내 마음을 보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 관동불곡에서 이 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지금 별표 나온 거 처음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아까 관동불곡에서 정말 중요한 축은 뭐라 그랬어? 내적 갈등. 내적 갈등 해소의 계기, 내적 갈등 해소라고 얘기했죠. 내적 갈등이 드러난 유일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관동불곡에서 뭐가 드러난 부분?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갈등하나 볼까요? 왕정이 유한하고, 왕정의 뜻이 뭐냐면 관찰사의 여정이에요. 관찰사의 여정은 왕정, 여정은 유한, 곧 끝나요. 내가 어딘가에 도착하면 이제는 정치해야 될 거 아니야. 여정이 유한하고, 그런데 풍경 뭘까요?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은 못 슬무니, 슬무니는 싫으니 이런 뜻이야. 그런데 싫지 않으니 어쩌라고. 도착해서 이제 정치해야 되는데 자연은 너무 좋고 뭐가 되는 거야? 내적 갈등 되는 거죠. 이쪽은 누구로서? 집권자로서, 어떤 관찰사로서, 위정자로서의 모습이라면 이쪽은 나 자연이 너무 좋은데 계속 놀고 싶은데 계속 즐기고 싶은데 라고 하는 자연인으로서의 갈등이죠. 그래서 위정자와 자연인으로서의 내적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유해도 많기도 많구나. 마음속에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객수, 나그네의 시름이란 뜻이에요. 나그네의 시름을 둘 데가 없다. 나 괴로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괴로워. 차라리 선사, 배예요. 배를 띄어내어서 두 별이에요. 확 별로 가버릴까? 아니면 선인, 아까 얘기했던 4명의 화랑 기억나요? 3.1포에서 봤던 그 3.1포에서 떠올렸던 그 화랑을 찾으러 그냥 동굴에 머물러 살아버릴까라고 얘기하지만 화자는 이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 이렇게 비유해볼까요? 게임도 너무 하고 싶고요. 공부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아, 수능은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곧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게임은 싫지 않으니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죠.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아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확 그냥 나 이대로 집 나가서 게임방에서 한번 살아버릴까? 나 한번 확 나가서 죽도록 게임만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고 하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그냥 나 신선을 찾으려 동굴에 가버릴까? 나 그냥 동굴 속에 머물러 살아버릴까? 별로 가버릴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를 왜 강조했냐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한번 봐야 되냐면 미의식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미의식은 4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미의식. 첫 번째 숭고미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째 우아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비장미가 있고요. 그 다음 4번째 뭐가 있냐면 골개미가 있어요.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미의식을 우리는 4가지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 미의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숭고미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본받고 싶다. 메모하고 있죠? 본받고 싶다. 따르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러면 숭고미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기억나요?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하늘을 향해서 무슨 일을 말하려고 1000만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우와 너 같은 이 또 있느냐? 난 너 같은 충신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여서 숭고미예요. 혈망봉과 망고대를 닮아서 그런 충신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 숭고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아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아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자연을 즐기는 모든 사대부의 시조에는 우아미가 들어있어요. 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자연이야.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즐기고 있고 풍류를 누리고 있어. 우아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장미는 좌절이에요. 좌절. 좌절. 절망. 이룰 수 없음. 불가능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나 그냥 이대로 별로 가버릴까? 나 그냥 동굴에 머물러 살아버릴까?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비장미,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개미는 쉬워요. 해악, 풍자 이런 거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봉산탈춤이라든가 양반을 풍자한다든가 이런 작품에서는 해악과 풍자가 느껴지면 골개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온 김에 선생님 확실하게 다 알려줄게. 관동별곡에서 비장미가 드러나는 부분은 딱 한 부분 여기 내적 갈등 있는 부분.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죠. 내적 갈등 있는 부분 딱 한 부분이 비장미가 드러나고요. 숭고미는 몇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아까 혈망봉 망고대 나오는 부분 같은 거. 그 다음에 활용소에서 그 물처럼 선정을 하겠다는 거 숭고미가 되고요. 곳곳에 있는 갈매기랑 같이 어우러진다거나 학이랑 같이 어우러져 논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니까 우아미가 되는 거고요. 관동별곡에는 뭐가 없게요? 풍자, 해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골개미는 빵 한 번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일단은 무슨 미? 비장미.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적 갈등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늘 끝을 끝내 못 보고 그랬어요. 얘들아, 하늘 끝이 뭐냐면 왜 바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바다 끝에 수평선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 끝을 끝내 못 보고 어디 갈게요? 망양정 갔습니다. 뭐로 끝났어요? 정자예요. 정자에 올라갔어요. 정자에 올라가니까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고? 정자에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바다 밖은 하늘인데 저기 하늘 밖은 뭐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무슨 법 쓰였게? 바다 밖은 하늘, 꼬리를 묶어서 하늘 밖은 무엇인고? 무슨 법이에요? 연쇄법이라고 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이렇게 가는 것을 연쇄법이라고 하죠. 연쇄법 나왔고요. 수능에도 한번 출제됐었어요. 가뜩이나 노한 고래, 아니 웬 갑자기 고래? 누가 놀래켰길래
붉고 뿜고 어지러이 부는 것인가? 은산, 은으로 만든 산. 이건 뭐지? 은산을 꺾어내어서 육합, 온 세상에 내리는 것만 같대. 5월 하늘에 백설은 무수일인고. 조심하세요. 시험 문제 또 한 문제 나간다. 고래 1번, 은산 2번, 백설 3번. 선생님 잘 보세요. 정철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아마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자가 있을 거야. 정철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들아 좀 전에 무슨 상황이었지? 내적 갈등이었어. 정치도 해야 되고 자연도 즐기고 싶고 내적 갈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보고 있는 바다는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일 수가 없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자연물에 반영했기 때문에 바다가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야? 정자 이름이 망향정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정철이 바다를 보는데 바다가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거죠. 뭐를 반영한 거야? 내적 갈등을 반영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뜩이나 노안, 고래, 이게 고래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고래. 가뜩이나 노안 고래 1번. 누가 놀래켰길래 붉고 뿜고 어지러이 구는 것인가? 고래의 원관념 뭘까요? 파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산. 얘들아 파도가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잖아. 2번. 얘가 뭐는 거야? 얘 아까 고래 그쵸? 선생님 고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해할 수 있겠니? 고래 잎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은산. 은으로 만든 산. 파도의 하얀 모습 얘기하는 거야. 은산을 꺾어내어서 육합 온 세상에 내리는 것만 같대요. 5월, 선생님 관동별곡 몇 월에 끝난다고 얘기했어? 5월에 끝난다고 했죠? 봄이에요. 5월 하늘에 백설은 무수일인고. 그럼 5월 하늘에 지금 뭐가 내리는 거야? 막 눈이 내리는 거야. 이게 3번 뭐가 되는 거야? 백설은 무슨 일인고. 야 5월 달에 눈이 어떻게 내리겠어? 이 백설도 뭘까요? 바로 파도에 물보라. 파도 치면 막 하얗게 물보라 치는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고래, 은산, 백설 다 묶어서 뭐를 의미하는 거야? 파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파도가 요동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 화자가 어떤 상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퀴즈 한번 냅니다. 백설에 딱 밑줄 그어놓고 백설에는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 OX, X. 안 되죠? 겨울 아니야.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파도를 비유한 말이기 때문에 계절감 없어요. 수능에도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화자의 내적 갈등을 반영한 요동치는 바다의 모습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적은 덧 밤이 되었어요. 시간의 경과 밤이 되었어. 풍랑, 파도가 정하건을 되게 중요해. 파도가 어떻게 됐대요? 가라앉건을 이런 뜻이야. 가라앉거들. 이거 암시야. 어떤 암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요동쳤던 바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야.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아직 해소는 안 됐어.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이번엔 뭐 기다리게 해요? 달뜨기를 기다립니다. 아까는 뭐 봤었지? 일출. 이번에는 뭐를 기다리는 거야? 월출을 기다리는 거예요. 달뜨기를 기다려요. 서광천당이, 서광, 상서로운 달빛이 보였다가 숨었다가. 왜? 달빛이 쏟아져 내리면 구름이 지나가면 보였다가 또 구름에 가리면 안 보였다. 그래서 상서로운 달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수렴, 구슬로 만든 발이에요. 발, 커튼 같은 거 사실은 없었겠지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거 미화법이야. 그냥 아름답게 표현한 거야. 옥계, 옥으로 만든 계단이야. 실제로 아닐 거야. 그냥 계단인데 미화법으로 표현한 거죠. 옥계를 다시 쓸면서 계명성은 성별이잖아.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돋을 때까지 고초 앉아 꼿꼿이 앉아서 바라봐요. 지금 뭐 기다리고 있지? 달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꼿꼿이 앉아 바라보더니 보는데 드디어 우와 달 떴다 이렇게 하면 문학성이 없잖아. 달이 떴어. 달을 뭐에 비유했게? 백년화. 화가 뭐예요? 꽃이죠. 흰 꽃이 한 송이가 떴대요. 원관념이 뭐예요? 달이 되게 되는 거고요. 달 한 가지를, 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겠니? 임금밖에 더 있니? 와 나에게 달을 임금이 보내주셨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달은 뭐라고도 볼 수 있어? 임금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임금의 은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달이 떴어요. 정철의 눈에는 그 달이 뭐처럼 보였게요? 하얀 꽃처럼 보였고요. 임금님이 나에게 달을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달은 임금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세상 남에게도 다 보이고 싶다. 선생님 뭐뭐하고자 하면 뭐뭐하고 싶다라고 했죠? 이렇게 좋은 세상
세상을 남에게도 다 보이고 싶다. 뭐 하는 거예요? 선정. 그쵸? 백성들을 다 보여주고 싶대요. 무슨 사상? 애민사상.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사상이 있어요. 그 다음 술 먹습니다. 뉴아주, 술 주자인데 신선이 먹는 술이에요. 계속 자기를 신선처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시어 맞아요. 뉴아주를 가득 부어서 술 먹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달 보고 얘기합니다. 달에게 묻는 말이 야, 술 한잔 딱 먹고 얘기하는 거야. 영웅은 어디 갔니? 사서는 그 누구니? 좀 아무나 만나서 옛 기별 소식을 묻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철 지금 어디 있게? 아까 얘기했던 망향정에 있는 거야. 그 망향정 정자에서 파도 치는 거 봤었고 파도 좀 가라앉았고 달 뜨는 것까지 보게 된 거예요. 망향정에 있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뭐 할 거게? 꿈 꿀 거야. 정말 중요해 얘들아. 꿈 간다. 자, 마지막이에요. 결사.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감동별곡 굉장히 잘 따라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2단락 정도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간다. 마지막.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있어 풋잠. 완전 중요해 얘들아. 진짜 중요해. 잠이 들었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내적 갈등 해소 계기, 그 다음에 해소. 내적 갈등 봤잖아, 그치? 파도 치는 것도 봤었고 왕정은 유한한데 풍경이 못쓸문이 봤었죠. 그 다음에 내적 갈등 해소 계기, 꿈 들어가는 거야.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한 사람이 등장한 거야. 얘가 누구냐면 어떤 신선이 한 명 나와요. 정철 말고 정철의 꿈속에 어떤 신선이 나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그럼 나가 누구야? 정철이야. 나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의 말이냐면 신선의 말이에요. 따옴표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따옴표를 딱 해주시면 돼요. 신선이 한 말입니다. 신선이 꿈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그랬잖아. 그러면 신선이 하는 말이니까 그대는 누구야? 정철이죠. 그대를 내가, 난 누군데? 신선.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묻는 문제 시험에 잘 나와. 5개 밑줄 그어놓고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잘 물어보니까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 잘해야 돼. 정철 그대를 신선이 내가 모르겠느냐? 서리법 안다. 너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느니라. 정철이 자기를 얼마나 신선처럼 생각했으면 꿈에도 이런 꿈을 꿨겠어. 너는 신선이었어. 이런 꿈을 꾼 거지요. 선생님이 너무 공주가 되고 싶었어.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선녀가 와서 은하야 너는 전 세상의 공주였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자, 어쨌든 정철 너를 신선이 내가 모르겠느냐. 정철아 너는 누구였다? 신선이었다. 근데 네가 왜 인간 세상에 내려왔게? 황덤경 책이에요. 도가에서 보는 책이야. 책의 한 글자를 어찌하여 글은 읽어두고 인간 세계로 쫓겨오게 된 이유가 나와 있죠. 책의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이겠죠. 인간 세상에 쫓겨와서는 왜 자꾸 우리 신선을 얘기하는 거죠? 왜 자꾸 우리 신선을 따라오느냐. 잠깐 정철아 가지 마라. 이 술 한 잔 먹어봐라 하고 신선이 정철에게 술을 따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먹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북두성,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 국자 모양인 건 알고 있죠? 걔가 술국자야. 그거를 가지고 기울여서 술을 푸는데 술은 뭐게요? 장해수, 바다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술이야. 장난 아닌 스케일이지? 장해수를 부어서 저 먹고, 얘들아 이번에 저는 누굴까? 따옴표 끝났다? 신선이 하는 말 끝났어? 그러면 정철의 목소리잖아. 그러니까 정철 입장에서는 지도 먹고 나를 먹이거늘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의 저는 누구예요? 신선이야. 신선 지도 먹고 나 정철이에요. 나도 먹이거늘 서더잔을 먹은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정철을 의미하는 단어, 신선을 의미하는 단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정철 너를 신선이 내가 모르겠느냐. 너는 신선이었어. 너 글자 하나 잘못 읽어놓고 인간에 쫓겨와서는 왜 자꾸 우리 신선을 따라오는 거야. 잠깐 정철아 이 술 한 잔 먹어봐까지가 신선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 정철의 목소리잖아요. 다시 정철이 신선 지도 먹고 정철인 나도 먹여서 서너 잔을 먹었더니 술 서너 잔 먹으면 기분이 어때? 약간 따뜻하고 몽롱하면서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인 거야. 화풍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양쪽 겨드랑이야 여기를 축혀드는 것만 같대요. 술 먹었어. 구만리 장공, 공중이겠죠? 구만리 공중에 잘하면 날 것 같은 기분이래요. 그런 기분 느껴봤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이 술을 가져다가 사에 고로나나. 중요해 얘들아. 지금 정철이 꿈속에서 신선 만나서 술 먹었잖아.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
이 수를 가져다가 사에 온 세상이야. 나 일단 온 세상에 고로 나누어서 억만창생 누구게? 백성이에요.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거게? 백성부터 취하게 만든 후에, 그 후에 고텨, 다시라고 얘기했죠? 다시 만나서 그 다음에 또 한잔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한자성어 간다. 백성을 먼저 걱정하고 백성부터 술 주고 선정을 베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한자성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우후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뭐 하는 거야? 우자가 걱정하고 나중에 락, 즐길 락자죠. 나중에 즐김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내가 즐기겠다는 걸 다시 볼까? 이 수를 가져다가 백성을 먼저 취하게 만든 후에 이것도 뭐야? 선정이야, 선정. 백성을 먼저 돌보고 나서 그 다음 또 만나서 내가 또 한잔 하면서 즐기겠다는 선우후락. 또 뭐도 돼요? 애민정신.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선정의 태도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말을 마치자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는데 공중에 옥시옷 소리, 무슨 소리예요? 옥피리 소리야. 옥피리 소리가 어제런가 그제런가 뭐 하는 거야? 비몽사몽, 비몽사몽. 그치요? 이제 뭐 하는 거게?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이에요. 옥피리 소리가 어젠가 그젠가 하면서 딱 깼어요. 나도 잠을 깨어서 바다를 굽어보니 얘들아 지금 어디게? 망향정이야. 기억 잘해야 돼. 선생님 아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요? 요렇게 바다 있었고요. 여기 아까 정자 있었잖아. 정철 여기서 잠깐 잤던 거야. 요 정자 이름이 뭐라고? 망향정이야. 처음에 내적 갈등이 있을 땐 이 파도가 어떻게 보였었지? 막 바다처럼 아니 고래처럼 요동치는 것처럼 보였었지요. 그런데 꿈 꿨잖아. 꿈 딱 깨고 나서 바다를 굽어보니 이 바다를 보니까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이알리.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이알리. 마지막 끝났어요 얘들아.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밝은 달이 아마도 여기 달 떠 있을 거예요. 밝은 달빛이 온 세상에 안 비친 데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 아까 요동쳤던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야 돼. 내적 갈등이 있었잖아. 꿈속에서 충분히 즐긴 거야. 아까 선생님 비유한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꿈속에서 죽도록 게임을 한번 원 없이 해본 거예요. 다 깼어요. 나 원이 없어. 나 이제는 공부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야. 꿈속에서 신선 만나서 술 먹었잖아. 즐겼잖아. 딱 깼어. 더 이상 원이 없어. 나 이제 뭐 해야지? 춤해야지. 나를 잘 다스려야지. 이걸 해야지.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된 겁니다. 되게 중요해. 내적 갈등의 완전한 해소 맞습니다. 아마도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잔잔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달빛이 비치고요. 요동쳤던 바다는 잔잔하면서 정철이 이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글자 수 한번 볼까요? 명월이 3글자, 천산, 만낙의 5글자, 안이 비친 4글자, 대없다 3글자, 3,5,4,3의 글자 수죠. 3, 5, 4, 3의 글자 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시조의 종장에서 볼 수 있는 글자 수예요.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인데 맨 마지막 종장의 글자 수가 3, 5, 4, 3으로 끝나는데 가사잖아. 이 작품은 가사의 글자 수가 시조의 종장과 마지막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하냐면 격식을 갖춘 가사라고 해서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격 가사가 뭐라고? 가사의 마지막 구절이 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일치하면 되는 거야. 그 글자 수는 뭐라고? 3, 5, 4, 3 정격 가사인 거죠. 됐어요? 내용상으로 더 중요한 건 뭐게요?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었다. 뭐를 계기로? 꿈을 계기로. 여기까지가 정철의 관동별곡이에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 중요한 거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이제부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금강산 봤던 거 기억나죠? 관동 발경에 대한 감탄, 자연 즐겼어요. 곳곳에 연군지정, 임금그리워하는 거 많았었죠? 그 다음에 애민정신, 선정, 그치? 이거 볼 수 있었죠? 이해할 수 있죠? 중요한 거, 화자가 뭐를
뭐를 겪었게? 내적 갈등 겪었어. 왕정, 관찰사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풍경, 자연인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이쪽은 위정자, 관찰사, 정치인 이런 모습이라면 풍경은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이죠. 둘 다 하고 싶어서 뭐를 겪었어? 내적 갈등을 겪었죠. 주로 이쪽에 드러나는 사상은 유교 사상이죠. 임금에 대한 충, 관찰사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 유교라면 이쪽은 자연을 즐기는 신선 사상, 그쵸? 도교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화자는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내적 갈등 겪을 때 바다는 어떻게 보였게? 막 고래처럼 요동치는 모습 기억나죠? 붉고 뿜고 어지러이 굴고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뿌리는 것만 같고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바로 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돼요. 어떻게 해소해요? 자연인과 위정자 사이에서 갈등했다가 임몽, 꿈에 들어간다고요. 꿈을 꾸게 되죠. 꿈에서 누구 만났어요? 신선 만났어요. 그리고 뭐 먹었게요? 술 먹었잖아. 그리고 나서 깨서 아마도 바다를 굽어보는데 끝은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이할리 그랬잖아. 아마도 평온한 마음으로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야. 나 충성하겠다고. 백성 다스릴 거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직분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내적 갈등이 뭐 하게 된 거예요? 해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갈등, 갈등 해소의 계기 꿈, 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 해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주로 산 금강산 보다가 바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부분 기억나요? 산만 매양보랴 바다로 가자스라 이 부분이 있었죠. 산에서 바다로 넘어갈 때 주로 산에서는 위정자의 모습으로서 정치, 애민, 연군 이런 거 얘기한다면 바다로 가면 막 해당화를 들어갈 때 취한 신선을 말이 싫고 갔잖아. 술 먹고 즐기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인으로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는 유교적 충의 사상이 두드러진다면 바다에서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 좀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 가겠습니다. 영탄법 많이 나오죠. 뭐 감탄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영탄법이에요. 대구법, 뛰거든 날지 마나 날거든 소띠 마나 뭐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대구법이고요. 구절이 짝을 이루는 거 생략법 주로 초반부에 많이 있었죠. 고향에 있다가 임금님에게 뛰어가는 모습에서 금방금방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들 다양한 표현 기법을 쓰고 있고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가사 중에 백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략과 비약, 선생님 얘기했죠. 초반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동적인 경치묘사, 산 이야기하거나 해 뜰 때 이야기하거나 역동적인 경치묘사도 많았는데 이 묘사가 대부분 무슨 묘사냐면 주관적 묘사예요. 얘들아, 묘사에는 객관적 묘사가 있고 주관적 묘사가 있어요. 객관적 묘사는 들어도 누가 들어도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빨간색이 있고 위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객관적 묘사라면 바다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 뭐 고래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폭포를 보고 아까 은하수라고 얘기했죠. 이건 사람마다 표현이 다른 거잖아. 그쵸? 이런 것을 주관적 묘사라고 합니다. 주관적 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자, 선생님과 지금까지 관동묘공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너무 디테일한 한자어 같은 거라든가 단어 뜻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큰 흐름을 따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의 해소 과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단락별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상징적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지를 출력해 놓으시고요. 여러분께서 자기 힘으로 기억나는 것들을 쭉 다시 한번 쓰면서 혼자 힘으로 메울 수 있다면 여러분 관동묘곡 완벽하게 기억한 것 같습니다. 관동묘곡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